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대인 문학 4단원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중에 2단원인 중세 문학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단원 중세 문학은 창기파랑과 정삼병국, 경설, 시주제편, 사민국의 5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창기파랑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세 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구체적인 왕조를 바탕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라고 얘기를 하죠.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를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자체는 없지만 각 왕조에 따라서 각 시대별로 고대인들 우리 조상들이 향유했던 그 갈래의 명칭 정도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작품인 창기파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뒤에 이제 PPT를 통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창기파랑가에 대해서 다루는 교과서는 175쪽부터 176, 177 그리고 178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긴 하지만 미리 준비한 다른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도 바탕으로 이해를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창기파랑가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옛날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약간 손을 대서 방송용으로 다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창기파랑가의 그 갈래장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찬기파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 갈래로 얘기하면 이제 향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앞쪽에 나와 있는 PPT를 보게 되시면 향가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확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라 시대의 노래로 되어 있고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향찰로 기록된 노래다라는 정의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신라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삼국 시대죠. 고대 왕국 시대를 따져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이 세 나라를 통일한 것이 이제 신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신라의 노래들만 남아 있는 게 되겠죠. 일단 표기법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향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향이라고 하는 게 고려 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향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노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명칭이 쓰였다고 볼 수 있고요.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래를 표기하는 방식, 표기법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얘기를 다 하진 않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훈주, 음종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한자의 이제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자체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표기법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그 노래 자체는 우리말로 옛날 사람들도 노래를 불렀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부터 존재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말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표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표기 수단 중에 하나인 한자를 빌려와서 이 표기를 아마 한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이제 다른 예들이 나올 테니까 나중에 나오면 이제 살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사구체 향가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여러분들 책으로는 177쪽에 나와 있는데 헌화가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꽃을 바치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이 신라 시대에 뭐 어쨌든 사연이 있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불려졌던 노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대 신라어라고 해야 되겠죠. 신라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불렀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신라 시대 사람들이 우리말로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표기할 거냐, 어떻게 이제 적어서 기록을 후대에 남길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쓰던 그 뭐 글자라고 고유의 글자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요. 우측에 나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 한자를 빌려서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표기 방식을 최대한 이 고전 방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번역을 해서 해본 것이 이쪽에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그 중세국어 표기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세국어라고 하는 거는 이 훈민정음 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실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표기로 본인의 뜻을 이제 그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예.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노래를 불렀을 텐데 이제 그 노래를 제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한자를 빌렸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향가라고 하는 것은 신라 시대에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노래이고 우리말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이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 노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때 이제 우리 주변에 있었던 글자가 한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썼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특징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구체, 8구체, 19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라고 하는 게 그냥 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4줄짜리 노래와 8줄짜리 노래, 10줄짜리 노래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그 중에 10줄로 되어 있는 19체 노래,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이 19체 노래를 산회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그 명칭에 대한 그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용어가 쓰인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당연히 4, 8, 1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어떤 형태가 가장 발전되어 있는 형태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밑에 있는 19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정제된 형식, 가장 발전된 형식이고 가장 내용상, 형식상 완성된 형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는 뭐 4사 2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19체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제 이게 내용상 3단 구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잘 안 맞아 들어가네요. 이거는 3단 구성을 일컫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뭐 기, 서, 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도 하는데 내용상은 3단 구성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상으로는 구행의 처머리에 감탄사를 두었다. 여기 이제 다른 말로 낙구 감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도리, 뭐 추모, 연모 등의 내용이 다양하고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뭐 신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고대 삼국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찬 기파랑과와 같이 임금과 어떤 신하의 도리,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뭐 유학적 뭐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래되는 시기가 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래되는 시기가 뭐 삼국시대라고 하니까 이때쯤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교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작가가 승려다. 뭐 우리가 지금 살펴볼 장기파랑카의 저자도 중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스님이죠. 자, 그 외에 뭐 화랑이나 뭐 일반 서민들 뭐 여러 가지 어떤 계층 다양한 계층의 작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품이 배경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노래에 따른 배경사라인 건 아니고요. 이게 이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대개는 그 역사서거든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서의 일정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외에 이제 또 작품들이 들어와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쪽에 고대 문학을 얘기할 때 이제 같이 설명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노래가 노래 별개로 따로 이제 전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그 역사적인 사례를 설명하는데 그 곁다리로 이제 노래가 들어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역사책에 따르면 이제 3대목이라고 하는 향가의 노래만을 모은 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현재는 이제 실전되어서 전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25수의 작품들 전부 이런 어떤 배경설화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향가의 그 역사적인 의의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이다라고 하는 점과 외래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주체적으로 수용을 했다. 이거는 이제 표기에 관련돼 있는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안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신라인들이 바라봤던 그 당시 세계관, 뭐 예를 들면 뭐 사후관이라든지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봤던 뭐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에 대한 뭐 해석,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 자체에서 나오지만 이제 결국에는 우리 노래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이 노래를 향가라는 용어로 불렀기 때문에 어떤 주체성과 어떤 민족 정신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향가 자체에 대한 그 이론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저 우측에 나와 있는 사구체 향가 헌화가와 그리고 이제 설명이 없었죠. 여기 팔구체 향가인데 8줄로 되어 있으니까 팔구체겠죠. 유명한 작품인데 저용가라고 하는 작품까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학습활동 177쪽에서 설명이 될 부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그 뒷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창기 파란가 작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역시 이제 배경설화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진행하면서 뒷부분에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작품 자체에 대한 해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화랑이 기파랑을 예찬하는 내용을 담은 19체 향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읽을 때 이제 뭐 제대로 끊어서 읽으면 되는데 글자를 읽다 보니까 장기파랑가 뭐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기파랑가로 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찬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가 그 남의 아름다운 행적을 기리는 글의 한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사람 두 명이 곡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의인화해서 위에 있는 이제 찬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기파랑을 예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예찬의 의미를 알면 좀 이해를 할 텐데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을 그 높이 떠받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성을 칭찬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예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누군지 좀 알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힘들긴 합니다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어떤 일을 한 인물 정도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19체 향가로 되어 있죠. 이게 10줄로 되어 있는 1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 향가라서 나중에 이제 이 내용상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등장인물이었던 기파랑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달, 숲을, 조약돌, 잣나무 가지 등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대상물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이제 긍정적인 가치가 있겠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 이제 추모하고 행적을 기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기판왕이라고 하는 대상은 이 노래가 불려지는 그 순간에는 이미 이승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단 부분의 이제 특징을 정리하고 가보면 19체 향강, 뭐 다른 말로는 뭐 사내가라는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자, 성격은 자, 추모적이고 예찬적이고 서정적이다. 그 주제는 기파랑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추모 예찬이고 이 인물은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자, 배경을 보면 이제 이 창기파랑가를 만든 중남사라는 사람과 중남사라는 스님과 그 당시 왕이 이제 경덕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 찬기파랑가라고 하는 노래를 뭐 당신이 옛날에 지은 적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말을 나누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그걸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봤을 때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기판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 만큼 굉장히 어떤 훌륭하고 혹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 정도로 이렇게 다들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정체는 뭐 정확히는 밝혀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모 죽지랑가, 그 죽지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화랑이 죽은 다음에 그를 추모하는 노래하고는 또 이제 내용을 비슷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창작 동기가 유사하면서도 그 내용 전개상 약간의 어떤 차이를 또 보이는 작품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 내용에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 및 한국어 역이라고 되어 있죠. 한자가 왼쪽에 나와 있는 걸 보일 텐데요. 자, 얘가 본문에서도 사실 같이 제시가 되어 있었죠.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 176쪽인데요. 자, 우측과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이 파란색으로 친 부분이 향찰 표기인 거고요.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방식이 최대한 옛날 모습을 재구한 겁니다. 뭐 재구성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나와 있는 여기 있는 한자의 의미과 뜻을 고려해서 가장 최대한 옛날식으로 한번 적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재구성한 부분들은 빠르면 이제 1900년대 뭐 중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건데 이 해석, 이 해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학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과서는 이제 김한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의 해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보면 되느냐 하면 저 우측에 나와 있는 이 현대어 해석을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여로 이첨이 로호 사흔 올라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월로 읽었을지 달로 읽었을지는 뭐 추측이 불가능하긴 한데 최대한 이제 이 달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우측에는 이제 달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 같은 경우에는 이슬로자잖아요. 그 이슬로 이렇게 번역을 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구를 묶어서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늦겨곰 바람에 이슬 발견 다라리 흰 구름 조쳐 떠간 언저래 모리 가란 물서리여해 기랑에 즈지 올시 수풀이야. 자, 선생님은 그 옛날 말로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대국어에 있는 뜻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예, 맞습니다. 자,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 이올시 수풀이여. 기랑의 모습이구나 수풀이여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이때 이 느껴본 바람에라고 하는 것들이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기는 곰이라고 하는 거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곰이거든요. 그래서 느껴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느끼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눈물을 이제 흐느낀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흐느끼며 바라봄에. 자, 그러니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대상인 달인 건데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슬픔과 안타까움에 있던 정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하늘에 있는 달을 보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뭐 달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뭔가 이제 바라는 게 있고 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무엇인가 바라보고 빌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 죽은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그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조금 위치가 다르긴 한데요. 여기는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기파랑의 깨끗한 인품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그런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달이 결국에 어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흰 구름을 따라 떠간 언저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적절한 그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늘에 이제 달이 뜬 상황 내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왼쪽 하단 부분에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했을 때 뭐 산이 이렇게 떠 있고 뭐 도중에 뭐 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늘에 이제 달이 하나가 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뭐 누군가를 길이로 나온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적 화자가 하늘에 있는 달을 보고 누구를 떠올리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죽고 이제 현재는 이 자리에 없는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달이라고 하는 거는 기파람의 어떤 깨끗한 인품 혹은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상하게 만드는 대상인 거고 이 사람이 흰 구름을 따라 떠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이 기파랑이 혹시 죽은 존재가 아닌가 혹은 기파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지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 모리 가란 물서리여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모래를 가르고 있는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올시 수풀이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있는 단어 중에 이제 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짓 모습 혹은 모습과 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옛말인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얘기할 때 짓이라고 하는 말로 젖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젖은 예, 마찬가지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수풀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온 단어다. 자, 그러니까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 예, 색깔이 뭐 적절한 색깔이 없네요. 여기는 어떤 이제 시적 화자라고 하는 인물이 예, 하늘에 있는 달을 보고 휘파랑이라고 하는 존재를 떠올리고 있고,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이 모래를 가르고 있는 물가가 있다. 그 실제로 이제 경주 지역에 가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깨끗한 그 모래가 펼쳐져 있는 강이 되게 많거든요. 예, 거기 가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고 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글에 보면 뭐 수풀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이건 되게 이제 큰 나무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고 숲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는 이제 수풀이라고 하는 걸 이제 뭐 다르게 얘기하면 숲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시적 화자와 기파랑과의 어떤 뭐 추억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화랑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게 전쟁 시에는 이게 거의 뭐 군인들 뭐 얘기를 하자면 뭐 장군에 가까운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들이잖아요. 평상시에 이제 뭐 사냥을 다닌다 어디 뭐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군사 훈련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주로 왔다 갔다 하냐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뭐 물가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훈련 같은 것들을 하고 하니까 여기 있는 시적 화자라고 하는 인물과 그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쪽 지역에서 어떤 추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달하고 어쨌든 이 수풀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기파랑을 떠올리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보면 달과 흰 구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떤 천상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과 같구나 수풀이여라고 이제 얘기하는 화자가 이제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은 지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달이든 구름이든 뭐 수풀이든 이런 대상들을 보면서 기파랑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파랑의 모습을 회상하고 떠올리며 그 사람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부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어떤 심정, 이것이 처음에 첫 부분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죠. 1호 천리 질적 오이 뭐 양아지 복여 사온 뭐 이렇게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론 나리 지벽이 낭이어 디니더시온 마잠의 가자를 존나라져 아 자식까지 놓고 눈이 못할 두폴 곡가리여.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현대어 해석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론의 자갈거래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그죠? 요거를 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론의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을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기는 1호라고 하는 것이 그 냇물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물가의 이름인 건데 모래 가른 물가에서 기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위치를 이 모래 가른 물가라고 하는 걸 다른 걸로 볼 수도 있긴 하나 그러니까 같은 지역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거기에 있는 자갈벌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래가 있으려고 하면 모래 그 인근에 보면 이제 그 자갈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깔려 있죠, 그죠?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큰 바위라고 하는 것들이 쪼개져 가지고 뭐 좀 더 작은 수준의 암석이 되고 그 암석이 이게 물 같은데 타고 내려오다 보면 이게 뭐 자유 공유하는 그런 하천의 어떤 그 순서에 그 내려오다 보면 자갈이 되고 그 자갈이 또 깨지면 모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가 있는 공간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추모가 일어나는 추모의 공간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시적 화자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양이 지니시던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기파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 이 갓이라고 하는 것. 뭐 우리는 이제 지역에서 얘기하죠, 그죠? 사투리로 얘기하는데 가세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저 어디 가다가 뭐 택시 같은 거 타고 가고 있다가 이제 끝에 보면은 아이고 저 기사님 저기 가해대 주의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세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라고 그 해석이 되죠. 이 마음의 이 끝을 쫓고 있노라라고 있는 말인데 이게 지금 이 노래 자체가 사실은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추모하는 어떤 노래의 성격도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방식 중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고 가장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이 평소에 추구하던 어떤 가치, 그 사람이 이제 원했던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어져 가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안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그 사람이 언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가 뭐, 뭐 어떤 약을 먹고 사람이 뭐 죽는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든지 뭐 병들어서 죽는다든지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잊혀졌을 때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그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착화자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은 죽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사람이 생각했던 마음의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나도 뒤이어서 쫓겠노라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사실 이 이상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사람을 기리는 이 좋은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 마음보다 더 죽은 사람을 기리는 방법이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좀 겹치긴 합니다만, 예, 네,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본받고 그 사람이 살아가던 추구하던 그런 방식을 자기도 쫓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죠. 자식까지 놓고 눈이 모달 두폴 고깔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넘어가네요. 예, 낙구 감탄사죠. 밑에 있는 이 글자는 이제 원래 한자 원어입니다. 예, 낙구 감탄사 이거고, 예,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눈이라고 하는 거는 실현 또는 역경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여기는 고깔이라는 거 미리 뭐 설명 다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잣나무 가지처럼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깔이 이제 잣나무 윗부분 설명하는 건데 화랑의 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잣나무가 사실은 되게 이제 높고 곱게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가 자라는데 위에 남아있는 이 부분만 보게 되면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칼 비스무리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쓰는 이제 고칼이 있는 거죠. 이런 고칼을 이제 누가 쓰고 다녔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화랑들이 그죠? 예, 화랑들이 이런 이제 큰 고칼 모자 같은 걸 쓰고 이제 사실 다녔죠. 그러니까 이 고칼을 보면 누가 연상이 되느냐 하면 이 고칼과 같은 모자를 쓰던 화랑인 기파랑이 연상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뭐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냐면 잣나무 가지와 이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이제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눈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덮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눈이라고 하는 것들 시련 같은 역경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걸 이겨내고 자기가 이제 추구했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 죽기 전까지 어쨌든 추구했던 인물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가능한 것이죠. 말이 이제 약간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전달하는 뜻이 좀 애매해졌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이 덮지 못할 정도로 높은 정신적 경지를 가지고 있는 잣나무가 있는데 이 잣나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것이 이제 무엇을 연상시키느냐 하면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전에 쓰고 다니던 이 높은 이 화랑의 관, 화랑의 이 모자라고 하는 것들을 연상시키게 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파랑의 높은 절개와 인품을 예찬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첫 부분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낙구 감탄사라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자, 라는 부분이 나왔었죠, 그죠? 이 시상의 압축, 정서적인 고양이라고 이제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떠올린다. 뭐 이야기가 시작하는 기 부분이라고 한다면, 위에 나와 있는 세 줄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진행하는 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 부분,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떠올리겠노라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라는 부분이 쓰임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시상을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식을 어디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느냐면, 가사와 시조라고 하는 이 후대의 문화 갈래에서 사실 살펴볼 수 있죠. 낙구 감탄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특히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려고 할 때 낙구 감탄사라고 하는 것들을 그 근거로 설명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되게 우리 책과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 정리가 나름 다 되었고요. 자, 그러면 좀 추가로 하필이면 왜 많은 나무 중에 이 잣나무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이제 예를 들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잣나무가 이제 높게 자라는 나무이기도 하고 모습 자체가 이제 화랑의 모자하고 연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논어 자한편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한연우 지 송백지 후조야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해석이 나와 있죠, 그죠?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들어 갈물 사람들은 알게 된다 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나무하고 잣나무라고 하는 것들은 날씨가 추워진 뒤에도 사실은 이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 일반적인 어떤 가을이 되고 나면 사실 대부분의 나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가서야 사실 이 소나무하고 잣나무라고 하는 것들은 잘 바뀌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런 나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흔히 이제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어떤 나무라고 얘기하죠. 계절이 바뀐다 하더라도 모양 모습을 바꾸지 않는 그런 어떤 나무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이런 소나무와 잣나무라고 하는 것들을 지조와 절개의 상징 정도로 이제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간단한 OX 퀴즈가 되겠습니다. 화자는 달과의 문답 형식 대화를 주고받으며 기파람을 추모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김한진 선생님 해독에서는 이렇지 않고요. 다른 선생님 선생님 기억으로 이제 그 양주동 선생님이라고 또 한국 문학계 이제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분의 해석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정확하진 않으니까요. 그냥 뭐 편의성으로만 알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본 본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죠. 자, 화자는 대상의 높은 인품과 곧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대상의 부재로 인해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죠? 대상이 부재한다라는 말 자체는 맞죠, 그죠? 내적 갈등은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어떤 갈등, 예를 들면은 뭐 욕구와 당위 사이의 어떤 갈등 정도로 봐야 될 텐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죠. 자, 다른 화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초월적인 존재다. 역시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달이라든지 구체적으로는 숲을, 그죠? 그 다음에 잣나무까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는 어떤 해석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자,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서리법은 사용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과서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부분은 배경 설화와 학습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배경 설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그 삼국 유사의 이제 그 경덕왕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설명인데요. 경덕왕, 뭐 중담사, 뭐 표현대덕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용어들을 해석을 해서 옮긴 게 우측에 나와 있는 이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덕왕이라고 하는 당시 신라 왕이 충담사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게 돼서 어떤 문학 작품들 밑에 보면 이제 안민가하고 장기파랑가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요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다. 뭐 그 계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대목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멈추시고 안에 있는 부분 읽어보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왕이 이 경덕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스님 한 분을 정해가지고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고 싶은 노래,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노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하는 중에 왕이 이 스님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찬양한 사내가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그 중담사라고 하는 이 스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 안민가하고 장기파랑가라고 하는 것들이 삽입된다. 그래서 이제 전체 배경 설화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 이제 그 전체 맥락 중에 이제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체 정리 부분입니다. 자, 다 살펴본 내용들이니까 있는 걸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갈래는 19체 향가이고요. 자, 향가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성격, 뭐 제재, 주제 다 이해될 수 있죠, 그죠? 자, 특징, 상징과 비유를 통해 깃바람의 모습과 인격을 형성하였다. 사실 뭐 깃바람이라는 대상이 정확히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거꾸로 역추적하는 것이죠. 자, 대상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제시했다. 사실 뭐 감각적인 이미지라고 얘기하면 뭐 시각적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뭐 후각적 이미지까지 뭐 다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 이 전체적으로 봐서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쓰인 작품으로 봐야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작품의 구성 1에서 5행, 6에서 8행, 9에서 10행으로 나누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기, 서, 결의 3단 구성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핵심 1, 향가의 갈래적인 특징 앞부분에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 여러 가지 다른 소재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잣나무와 눈이라고 하는 두 대상이 서로 대조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기파랑의 절개를 보여주는 것이 잣나무 가지,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역경, 혹은 뭐 다른 역사적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기파랑이라고 하는 기존 화랑이었던 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세력들로 뭐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핵심 3, 낙구 감탄사의 기능으로 봐야 되겠죠. 낙구의 특징, 으 같은 감탄사들이 사용되는데 기능과 의미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런 낙구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한국 문화 작품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특징을 개성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학습 활동에 헌화가에 대한 설명, 처용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그 대한 배경설화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품 해설에 관련된 있는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설명을 연이어서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수업 시간 중에 이 내용들을 보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78쪽에 해당하는 학습활동인데요. 학습활동 1, 2는 나중에 수업 시간 중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학습활동 2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고자 하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조의 밑줄친 부분을 참고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생님이 나온 자료가 이게 그 교사용 자료다 보니까 파란색이 좀 들어와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밑줄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즈버 얘기하는 겁니다. 어즈버.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즈버 태평여론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제 고려의 유신이었던 고려의 이제 남은 신하였던 길제라는 사람이 고려의 도읍지인 개성을 둘러본 다음에 이제 쓴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길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있지만 이 고려의 어떤 유신들, 고려의 어떤 인재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죠? 그 산천하고 인걸에 대한 어떤 대비, 자, 이를 통해서 인생의 어떤 무상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무상감이 어디에 집약이 되느냐 하면 이 어즈버라고 하는 감탄사를 통해서 집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시조이기 때문에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3장 방식으로 봤을 때 3장의 첫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되게 유사합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날아가 버렸네요. 그렇죠? 장기파랑과 구행의 그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파랑과 향가와 시조종장의 어즈버를 통해서 두 작품은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향가의 낙구와 시조종장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배치되어서 유사한 결구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게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앞부분까지 전개되던 시상을 집약하는 공통된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감탄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들, 반드시 감탄사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적 전통이 개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되게 유사한 거 맞죠? 사실 이제 좀 더 살펴보면 내용도 3단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3단 구성, 그 다음에 형식상 시조 정장의 낙구가 쓰였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3번 활동 질문입니다. 장기파랑가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차자 표기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우리말을 표기한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우리말로 되어 있는 노래가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어떻게 적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자가 있었으니까 한자를 빌려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글자를 빌렸었다 이거죠. 만약에 뭐 우리나라 위치가 유럽 가운데 있었으면 뭐 라틴어 알파벳을 빌려서 아마 표기를 했겠죠, 그죠?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 글자를 빌려 쓴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기는 한문이지만 그 한자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우리들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없었던, 그죠? 문자가 없던 시기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겠죠. 또 안 먹히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한자를 동안 기록에 쓸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 한문이죠, 한문.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한문으로 번역한 작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가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기록조차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한역 가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본다면 어쨌든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문장 전체를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면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말로 된 우리 동요 노래를 이제 나중에 기록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만약 영어를 예로 든다면 영어 문장 방식을 완전히 다 활용해서 이제 아예 번역해서 부르느냐 아니면 이제 특정 부분만 우리말로 표현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차이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전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문학활동 1, 2번을 하지 않고 지금 2번하고 3번 부분에 대한 주 활동 내용들만 살펴보았습니다. 네, 찬 기파랑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어지는 수업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